아내가 나의 사업 파트너와 바람을 핀 후 나는 딸의 미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우리 삶에 끼어들려 하고 있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황홀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내 전처 박지연 38세, 과 나는 19년을 함께했고 결혼 생활만 16년이었다. 우리에게는 14살 된 딸 김서연이 있다. 하지만 지연은 약 6개월 전 내가 한때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 최민호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떠났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호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원래 나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그렇게 5년 동안 함께 일해왔지만 그는 그중 3년 동안이나 내 아내와 몰래 만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다. 나는 곧바로 그녀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녀가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날, 나는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다 고 설득했다. 솔직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너무 절박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나 원래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그저 임신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16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 더 이상 나에게 막힐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잊으라고 했다. 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특히 우리 딸 서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지연은 망설임 없이 떠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과정도 단순했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재산 분배도 공정하게 끝났다. 몇 달 후 우리 부부의 이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혼 후 나는 최민호와 마주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몇 주 후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에게 지연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지연은 부산의 한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의 직장을 제안받았고 민호는 부산에 사는 친척과 함께 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메일 한 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사라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연을 본 날은 이혼이 최종 확정된 2달 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지연과 민호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연과 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내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고 바쁜 일정 덕분에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 약 일주일 전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나는 여전히 나와 서연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11시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당황한 채로 현관으로 나가 문 너머를 확인했는데 그곳에 지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나를 붙잡으며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고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법적으로 공동 양육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연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무언가 급한 일이 분명했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지연은 현관에서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을 고소하겠어. 법정에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나는 당황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내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려고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나는 그녀가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았고 우선 진정하라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은 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팔 한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나는 혹시 민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직감했다. 민호는 내가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내 앞에서는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부산으로 이사한 후 몇 주 동안 계속 다퉜어. 모든 게 달라졌어. 처음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나에게 책임을 돌리기만 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민호는 사업을 포기한 걸 후회하고 있어. 나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원망만 했어. 자기는 이제 부산에서 친척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 친척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매일 짜증을 냈어. 그리고 마지막 싸움에서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병을 던졌다고 했다. 내가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팔에 맞았어. 이 정도면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바로 집을 나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화풀이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애초에 민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나는 기가 막혔다. 뭐?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책임을 돌렸다. 당신은 일부러 숨겼어. 나를 벌 주려고. 심지어 그녀는 내가 이혼할 때 재산 분배를 두고 다투지 않은 걸 배려한 거라면서 내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넌 이미 내 선택을 했잖아. 나는 기가 막혔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민호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에서의 관계일 뿐 그의 사적인 모습까지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민호의 연애사를 깊이 알았던 적이 없고 그가 만났던 여자들과도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연은 마치 내가 민호의 본성을 알고도 일부러 숨긴 것처럼 몰아갔다.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결국 내 선택 때문이잖아. 나는 그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다. 아니야. 당신은 다 알면서도 나를 벌 주려고 모른 척한 거야. 그리고는 이혼 당시 자신이 재산 분배나 양육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배려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모든 걸 되찾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황당했지만 그 순간 서연이 문 앞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논쟁에 휘말려 딸이 옆에 있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엄마, 이제 그만 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지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바로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다. 넌 아직 어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아빠는 엄마가 바람 피운 이후로 몇 달 동안 힘들어했어. 그런데 엄마는 뭐 했는데? 그냥 민호랑 새 인생 살면서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좋은 아내도 아니었고 좋은 엄마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나는 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감정이 깊이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은 지연에게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문제는 엄마가 스스로 해결해.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문을 힘껏 닫아버렸다. 문 너머에서 지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일에 몰두하면서 이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딸이 나를 위해 당당하게 맞서준 것이 자랑스러웠다. 더 이상 지연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서연의 태도 덕분에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3일 전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였다.
서연의 양육권을 전부 가져가겠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들과 외출 중이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지연은 뻔뻔하게도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대단한 배려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내가 바람난 이후 서연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길고 지루한 양육권 소송을 피하려고 했던 거야.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날 배려했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잖아. 넌 그냥 민호랑 빨리 새 출발하고 싶었던 거야. 서연이랑 나한테 관심조차 없었잖아.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나는 서연의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서연을 데리고 살겠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서연을 위해 뭔가 한 적이 있어? 그녀는 당신이 내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서연이 나를 이토록 싫어하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잖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법정에서 보자. 나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내가 너무 강하게 대응한 걸까? 나는 서연이 엄마에게 반항하는 걸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서연이 엄마에게 화내는 건 당연한 거야. 지연이 먼저 가족을 버린 거잖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서연에게 이 일을 숨기지 말자. 미리 알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서연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이 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어.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이 법정에서 고려될 거야. 서연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빠랑 있을 거야.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딸이 안쓰러웠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직 지연 측에서 추가 연락은 없었지만 곧 다시 움직일 게 분명했다. 이제 남은 건 이 싸움을 어떻게 대비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서연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했다. 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서연은 단호했다. 적어도 지금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언젠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 나는 딸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지연이 가족을 파탄낸 것에 대해 강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전철을 딸과 갈라놓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지연은 스스로 서연을 밀어낸 거야. 지연과 서연은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불륜이 밝혀진 이후 그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연은 딸이 나를 지지하는 모습이 못마땅한 듯 했다. 언제나 서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누가 서연에게 모든 걸 말했을까? 사실 몇몇 사람들은 누가 서연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냐고 물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지연이었다. 이사 간 지 며칠 후 지연이 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서연은 그 이메일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한 번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나는 지연에게 연락해 서연이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지금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딸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렸다. 나는 한 번 더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때부터 서연의 엄마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지연은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법적 싸움의 시작. 며칠 전 지연은 본격적으로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 법원에서 보자.
나는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 나는 깜짝 놀랐다. 그와 연락할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다짜고짜 말했다. 지연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그걸 나한테 왜 묻는데? 그는 며칠 동안 지연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혹시 내가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지금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야. 나는 일부러 지연이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나는 민호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다. 다만 만약 민호가 지연을 설득해 그녀가 부산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내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만약 운이 좋다면 민호가 지연을 설득해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이 내가 연락을 끊은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진짜 그녀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거야. 이 불쌍한 남자는 내가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내게 더 유리한 일이었다. 제발 지연이 아직도 널 붙잡고 있을 마음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변호사와 이 전략에 대해 상의했고 변호사는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내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면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이틀 전 지연과 첫 조정 미팅을 가졌다. 결과는 완전 실패였다. 지연은 내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하며 30분 만에 나가버렸다. 나는 학교에서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호? 그는 몰골이 엉망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호, 이제 그만 가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너희 둘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나를 완전히 차단했어.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다 너희 둘이 만든 상황이잖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조차 헷갈렸다. 나는 서연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줘. 그러고는 지연 부모님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찾고 싶으면 여기로 전화해. 하지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걸 알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지쳤다. 대체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유일하게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제발 민호와 지연이 다시 잘 풀리기를. 그렇게 하면 나와 서연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나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게 끝나기만을 바랐다. 나는 이제 거의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며칠 전 지연은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분명히 그녀한테 불리할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런데 몇 시간 전 지연이 민호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서연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 밖에서 이야기하자. 나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카페에 도착하자 지연과 민호는 나에게 사과부터 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제 그런 말은 의미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해.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도 행복하지 않아. 지연은 서연을 그리워했고 민호는 자기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요구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을 격주나 주말마다 보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민호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고 싶대. 나는 어이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이걸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연은 자신의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민호는 이미 회사를 떠났고 지분까지 정리한 상태였다. 넌 이미 회사를 나갔고 나는 널 다시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서연을 엄마에게 보내는 것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연은 너희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지연은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며 타협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걸 법정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협상에 넘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는 걸 깨닫자 침묵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서연이 내가 왔을 때 만날지 말지는 그녀가 결정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 이상은 없었다. 할 거면 하고 싫으면 말고. 지연은 궁지에 몰린 듯 보였고 결국 내 조건을 받아들였다. 나는 서연이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서연의 선택이다. 나는 서연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나는 서연이 원치 않는다면 절대 엄마를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 서연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 서연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 사실을 지연에게 전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지연과 민호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나는 관심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들은 아직도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다. 잘 살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적어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 그걸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나는 일에 집중하고 서연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엄마처럼 되지 않도록 나는 그것만을 바랄 뿐이다.